네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KBS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한 청와대 외압의 진실은 무엇인가? 미디어 연대의 현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한 외압의 진실, 청와대 윤도한 이 국민소통 수석의 그 정정 보도 요구는 외압이 아닌가. 지금 뭐 고발까지 여러 군데에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태양광 사업 자체를 둘러싼 이 정권 관력 의혹도 지금 중대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과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태양광 사업이 정부의 이 계획이 이대로 괜찮은가, 졸속의 측면은 없는가. 이 태양광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떤 그런 정책적인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세 분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는 미디어 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그리고 이 펜앤마이크 TV에서 후원을 해서 유튜브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걸쳐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KBS 노동조합의 허성권 부위원장, 오늘 제1 발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KBS 노동조합은 지금 KBS 내에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KBS 1노조가 바로 지금 나오신 KBS 노동조합이고 중도 성향입니다. 그리고 KBS 2노조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민노총산하 언론노조의 KBS 본부입니다. 거기가 제2노조고, 오늘 나오신 허성권 위원장은 제1노조의 노조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 일을 맡아주실 바로 이 태양광 발전의 전문가이십니다. 이준신 성균관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준신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이 여러 가지 청와대 외압 논란 관련한 이 법적 문제점을 세세하게 검토하시고 오늘 나와서 발제를 해주실 제3발제자 백승재 변호사님이시고 지금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백 변호사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를 맡은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세 분께서 각각 다 중요한 발제십니다. 그래서 30분 이내로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제 끝날 때마다 그리고 또 다 끝난 뒤에 중간 토론과 종합 토론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1발제를 허성권 부위원장님께서 청와대 외압 의혹 일파만파 진실은 어디에 있나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발제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메시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성권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입니다. KBS 수신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청와대 외압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돼 KBS가 제 역할을 다하는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 이런 외압 의혹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사기획창 태양광 사업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6월 18일 방송을 했고요. 정확한 제목은 시사기획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 등 난맥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약 50분에 걸쳐서 풀어낸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들판과 산을 깎아 설치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태양광 패널들이 시커멓게 보이는 드론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요. 다른 언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신선함과 그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더 주목할 것은 현 정부의 선거 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의심스러운 제도 변경을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은 동업체의 우편함에 국민정치연구소 민주연대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 그 사무실은 노영민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임을 밝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원에 저수지 수면 면적 10%였던 패널 설치 비율 제한이 풀렸다는 최 전 사장의 증언도 확보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제가 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들의 호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사기획창이 보통 3%에서 4%의 그런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 관련한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7.1%, 2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만 22만 건을 넘었습니다. 보통 뭐 5만 건에서 많아봤자 10만 건이었는데요. 그 수를 압도하는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BS 내외부에서도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심의평이 있습니다. 그 심의평을 보면 호평 일색입니다.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제도적인 보호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 방면으로 취재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매우 의미 있었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그다음 다른 이제 모니터 요원 심의위원들께서는요, 재생에너지 개발 목적으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태양광 사업은 권력 실세들의 개입 및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투자 열풍 속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취재하여 심각성을 알린 회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KBS의 경쟁력이자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영방송이라면 시청자들이 내는 소중한 수신료로 살아있는 권력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이번 프로그램이야말로 KBS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 시사기획창 관련한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사기획창 관련 그 문제 그 내용은 6월 18일 밤에 방송이 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날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KBS 보도본부장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심의평 있지 않습니까? 심의평을 보고 스스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은 KBS 보도위원회 또는 KBS 공정방송위원회 또 우리 노조의 조사, 그 다음에 언론에 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심의평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호평이었는데요. 보도본부장은 그것보다는 일부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재방송을 불방시킬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19일이죠. KBS 청와대 출입기자는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이 주재하는 출입기자 만찬에 참석합니다. 해외 순방 취재가 끝나고 하루 휴가를 냈지만 한 달 전에 이미 예정돼 있는 자리여서 참석했다는 게 해당 출입기자의 얘기입니다. 이 만찬은 출입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로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처음 열린 자리인데요. 유 수석은 이 자리에서 출입기자에게 시사기획창 보도에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잘못돼 정정 보도를 신청할 것이라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들었다고 하래요. 그래서 출입기자는요, 그 다음날 정치부 부장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정상적인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도본부장과 시사제작국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일 날에 한번 보면, 조사 내용을 보면요, 일단 윤도한 수석이 앞서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정 보도를 KBS 측에 요청했는데 사흘째 답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21일이었으니까 사흘 전에는 19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19일 하루 동안 KBS의 누군가가 청와대로부터 시사기획창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 등 외부 어느 누구로부터 연락을 안 받았다는 보도본부장은 스스로 창 문제를 파악해서 시사 제작국장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뭐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청와대 출입 기자는 윤수석과 만난 만찬장에서 우연히 KBS에 정정보도 요청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분절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사측은 이것이 개별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의 시간이 끝난 뒤 6월 21일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브리핑에서 KBS의 허위 보도가 시정 조치가 안 됐다며 사과 방송을 요구합니다. 자, 제작진은 곧바로 이것이 부당한 조치라며 부당한 내용이라며 반박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KBS 보도본부장은 제작진의 입장문을 보류시킵니다. 제작진의 취재에 문제가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22일 발생합니다. 정규 편성에 있었던 시사기획창 재방송이 보도본부장의 지시로 불방된 것입니다. 제작진은 불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도부, 수뇌부는 물론 시사 제작국장까지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다음 날에야 불방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은 미리 방송 보류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공방위에서 제작진은 일관적으로 사측의 이런 주장은 거짓이며 불방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불방될 때까지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진과 불방에 대한 논의나 여러 가지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측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22일 불방이 결정되고 23일 토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제작진은 불방 통보를 못 듣고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6월 24일 제작진은 외압으로 누리려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립니다.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6월 25일 KBS 노동조합은 보도 외압, 망령이 살아있다. 망령이 살아났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KBS 보도본부는 즉각 보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제작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부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보도위원회는 3차까지 긴 시간 동안 됐으나 제작진에 대한 그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방송위원회로 넘어간 것이죠. 자, 6월 26일부터 사태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또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라고 브리핑을 다시 엽니다. 그 다음에 KBS 양승동 사장은 이사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전화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KBS 공영노조는 청와대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성명서를 올리고요. 그 다음 날 후에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6월 27일 청와대는 KBS에 공문을 보내서 정정 반론 보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제 공식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반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7월 2일부터 4일까지 KBS의 국장급 14명, 부장급 12명이 연이어 청와대 외압에 반대한다는 성명이 계속 올라갑니다. 사내 게시판에요. 그 다음에 7월 4일에서 5일까지 KBS 노동조합은 청와대에 진상조치 요청 서한을 전달했고요. 피켓팅도 진행해요. 동시다발 피켓
사옥 KBS 회사 내와 청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KBS 공영노조와 시민단체 한국당은 윤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자, 7월 8일에서야 KBS 사측은요, 외압이 없었다고 입장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7월 9일 보도위원회가 3차까지 열렸지만 성과가 없어서 KBS 노사 공정방송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자, 그다음 7월 10일 KBS 노동조합은 2차 공방위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 7월 15일 바로 오늘이죠. 국회 과방위가 양승동 사장을 불러서 시사기획청 관련해서 외압 의혹 관해서 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양승동 사장은 오늘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사회 지난해 시사기획청 관련해서 열린 이사회도요. 그 의제가 설정됐지만 다수 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그 다음에 국회 과방위에 양승동 사장 소환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 의혹은 이래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핵심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청와대 또는 사측 간부에 대한 제작진의 외압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게 뭐냐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20일 브리핑을 통해서요, KBS 보도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현재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다음 날 예정됐던 재방송이 취소되면서 외압 의혹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6일 또 한 번 브리핑을 엽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라고 하지만 유수석은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청와대 외압 의혹 규명은 안개 속입니다. 3차에 걸친 KBS 보도위원회에서도 노사공정방송위원회에서도 사측은 외부로부터 아무런 비공식적인 연락은 없었고 제작진의 입장문 보류와 재방송 불방 등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는 주장에서 한 발도 비켜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청와대 외압 의혹을 긴급 안건으로 다루려는 KBS 소수 이사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다수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승동 KBS 사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를 계속 끌어가면 청와대는 KBS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섭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 이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KBS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 중에 발췌를 했습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이정현 의원과 외압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정현 의원은 지금 일단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수석은 KBS에 직접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을 요구했으며 이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대로 방송 편성의 규제나 간섭을 한 것입니다. 정정 보도와 사과 방송 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법원의 권한이지 청와대의 권한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밝혔습니다. 만약 시사기획창의 방송 내용이 팩트가 아니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윤도한 수석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팩트 여부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쳤어야 합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되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윤두환 수석은 무시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핵심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사 부실 취재나 허위 취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규 편성에 있는 재방송을 불방시킬 만큼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지금 심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본부장이 이걸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태양광 업체 위치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입니다. 라고 언급해 노 실장과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양측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언에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점도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이 심의평을 가지고 보도본부장이 스스로 불방을 결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정말 정규 방송을 끊을 만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여러분은 판단하십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인터뷰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60% 한 대 보고 박수를 쳤거든. 자, 60%는 이제 그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설치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10%가 법적으로 지금 지정된 그런 제한입니다. 하지만 60% 정도의 60%로 확장해서 저수지에 패널을 깔은 그걸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저기 사장님 30%도 이제 없애버립시다. 그래요. 라는 최규성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의 녹취를 지적하며 허위 보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전원이요. 당시 농림부 차관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최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들었다고 하고요. 이것을 그대로 인터뷰에 실게 되는 겁니다. 자, 사측은요. 최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농림부 차관에게 들었다고 했으니까 차관에게 확인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큰 결격 사유라며 취재 기자의 부실 취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작진은 최규성 전 농어촌 사장 인터뷰가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이미 언론이 수백 건의 기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면서 그다음에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태양광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뷰만으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하지만 사측은요. 최규성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라며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데 뭐 크로스 체킹도 하지 않고 여기 그대로 인터뷰를 실으면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작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박합니다. 최 전 사장은 뇌물수수로 도피한 교육감 출신 친형을 도와준 죄고요. 태양광 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측이 제기한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서 농어촌공사의 수면적 비율 10%의 지침이 2018년 3월 이미 자체 폐기되었다. 농림부 요청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원복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은 취재 부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작진은요. 자,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수면적 비율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부작용을 의식한 농림부가 비율을 지키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견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전 사장이 농어촌공사 사장이 되면서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확대되다가 다시 원복됐다고 합니다. 사장이 바뀌면서요. 자, 여기서 제작진이 지금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수면적 비율이 일관성 없이 춤추듯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바뀌는 이유는 자, 뭐 다른 원인이 있겠습니까? 정부와 또는 청와대 압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영민 비서실장 개인 사무실 관련입니다. 자, 사측은 또는 청와대는요. 기자가 여의도에 있는 최규성 사장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를 찾아가면서 우편함엔 국민정치연구소 민주연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입니다. 라고 방송한 부분 역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2016년 여의도 KBS 앞에 개인 사무실을 냈다는 사실은 과거 신문기사나 방송에서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충청타임즈나 또는 2016년 10월 11일 TV조선에서도요. 노영민 전 의원이 여의도 KBS 앞에 사무실을 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제작진은요. 실제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16대 대선 때 노 실장을 만나려고 많은 기자들이 들락날락했던 점을 직접 확인했었고요. 노영민 비서실장의 개인 사무실에 대한 언론 인터뷰 내용도 근거로 사측에 설명했지만 사측은 이것 가지고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입증해 달라라고 제작진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작진은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사실 등기부 등본을 떼는 건 만약에 특수관계라는 가정하에 등기부 등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지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처럼 정확한 서류적인 입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한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로를 하게 됩니다. 과연 어디까지 입증해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에 확인을 안 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쟁점입니다. 자, 지금 이제 KBS 사측과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왜 청와대에 이런 팩트를 체크를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왜 반론을 실어주지 않았느냐라고 굉장히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6월 11일,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제작진은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문자 내용도 특별한 사안을 묻는 것이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번호로 자신이 누구냐고 하고 보내온 문자였다. 공문으로 무슨 질문이 온 적도 없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제작진은요. 청와대는 취재기자가 특별한 사안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라고만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6월 11일 고민정 대변인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청와대의 거짓말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청와대 이거 직접 이렇게 뭐 화면으로 띄울 수 있나요? 이게 화면 한번 당겨서 한번 예. 당길 수 있나요? 자, 여기 요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화면에 왼쪽이 예, 내용이 있습니다. 예. 보낸 문자고. 예. 예, 뭐 내용은 뭐 나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청와대에서 진행됐던 협동조합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춘추관장께 수차례 문의드렸지만 연락이 없으셔서 대변인께 연락드립니다.
최혁진 비서관께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5가지 질문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답 문자는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춘추 관장과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있습니다. 자, 춘추 관장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KBS 기자입니다. 저희 시사기획창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아이템을 취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을 기다리다 다시 문자 드립니다. 통화 가능할까요? 자, 이 정도 연락을 하면 사실 기자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소통 활동을 하는 춘추관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과연 팩트 체킹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KBS 노동조합은요, 이번 외압 의혹 사건을 볼 때 양승동 사장 체제의 컨트롤 타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압 의혹이 없다고 봤을 때도 청와대 외압이나 사측의 외압이 충분히 우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취약한 정보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외부 세력이 쉽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KBS 사측은요, 아직까지 청와대 측으로부터 외압은커녕 어떠한 연락도 직접 받은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전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자, KBS 사측이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점점 키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현명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또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급하게 회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연락도 직접 받은 바 없다. 자, 충분한 조사와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또 방송 이후 누구랑 점심 저녁 자리를 함께 했는지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면 훨씬 더 신뢰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취업 규칙에 따르면 KBS 구성원 개개인은 공영방송의 가치, 수신료의 가치를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외압 의혹에서 보여준 KBS 수뇌부들의 행동은 과연 공영방송의 의무를 지켰을지 의문이 따릅니다. 열심히 일한 기자가 벌받고 동료 편에 선 후배들이 매를 맞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과 상식은 언제나 이긴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1발제 허성권 KBS 1노조 노동조합의 허성권 부위원장 해주셨습니다. 예, 열심히 일한 기자가 벌 받는 지금 그런 아주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금 와 있다는 이런 말씀해 봅니다. 조금 그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6월 18일에 시사기획창 태양광 복마전 방송됐는데 그 다음 날 19일에 그 보도본부장 시사 제작국장을 불러가지고 뭐 이런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실질적으로 밝혀진 건 보면 청와대와 KBS 간에서 밝혀진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보면 19일 날 저녁에 출입 기자가 그 윤도한 수석 만찬에 참석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보도본부장, 정치부장하고 뭐 시사 제작국장한테 청와대가 시정 요구를 할 거다라고 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지금 밝힌 것이죠. 네. 기자도 밝혔고 회사가 네. 밝힌 건데 그러면 19일 네. 당일에 기자가 그렇게 밝히기 전에 이미 보도본부장이 시사 제작국장을 불러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스스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19일 날 출입 기자와 저희가 주장에 따르면 19일 날 출입 기자와의 그런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 날 22일 오전에 보고 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지금 밝혀진 걸로는 19일 저녁에 기자가 청와대 윤두한 수석 만났다는 거, 그 전에는 만난 적도 없고 연락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회사 측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도본부장이 알아서 문제를 지적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도본부장이 알아서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세하게 문제까지 청와대가 지적한 문제를 이미 제작 보도본부장이 자기가 알아서 다 꺼내서 미리 그렇게 어떻게 똑같이 지적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연락받지 않고는 누군가로부터 연락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보도본부장이 심의평을 그렇게 꼼꼼하게 잘 보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이 태양광 관련한 이 프로그램 말이죠. 그 전에도 심의평이 다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KBS 내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이 하시고요. 외부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래서 보도본부장님께서 그렇게 꼼꼼하게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스스로 말이죠. 스스로 말이죠. 예. 그리고 연락받은 게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연락받지 않고서는 그랬을 리 없다라는 게 아주 합리적인 의혹이다, 의심이다 이거죠. 외부 변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 추정하죠. 예. 통상적으로 없던 일, 그리고 내용의 일치성, 청와대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성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아주 이례적인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제작진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걸 저지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재방송을 결방한다. 이게 재방송 결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어디서 외부에서 뭐라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노조에서는 파악한 데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정현 그 의원께서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방송 나가지 말라, 좀 잘 봐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전화를 사정조의 이야기가 좀 예. 있었죠. 그래도 방송 그대로 그건 나갔습니다. 그대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 직접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대로 나갔는데 이 경우는 전화도 안 받았는데 스스로 결방을 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점은 제작진이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고 또 그러니까 이제 통보를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편성 규약입니까? 위반이죠. 저희가 알고는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이죠. 예. 자체적으로도 위반해서 보도본부장이든 하여튼 시사제작국장 편성본부장이든 일방적으로 자체 규약까지 위반하면서 결방 조치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당연히 이것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측면을 볼 때도 이 수면적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거를 원래 10%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60% 덮은 저수지를 보고는 박수를 치고 이러니까 차제 그럼 100%로 가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전언한 건데 농림부는 아마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내부적으로는 못하게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랬던 모양이죠. 예, 저희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 농림부는 여러 가지 그런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그런 부작용을 굉장히 의식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정황이. 예, 그러니까 담당 부처가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청와대 외압이 아니면 이거는 그럴 일이 없다. 그럴 그렇습니다. 수가 없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고. 그리고 이 지금 외압 문제를 KBS 이사회 아까 그 다수 이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이사회는 다수 이사를 여권 쪽에서 추천하고 소수 네. 이사를 야권 쪽에서 추천하는데 소수 이사들이 정식으로 상정한 안건을 다수 이사들이 뭉개버린 거죠. 예, 논의를 네. 안 하게 그냥 뭉개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표결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논의도 안 하고 안건 채택을 그러니까 취소를 시켜버린 것이죠. 아니 당당하다면 왜 그걸 취소를 시킵니까? 그런 제가 알기로는 안건에 그 번호까지 붙어서 번호까지 올라가서 정식 상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당당하다면 그 보도본부장이든 지금 이 의혹받는 간부들이 그럼 내 통화 내역 봐라, 내 전화 받은 거 있는지 봐라라고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식사 약속들 가령 18일 저녁 18일 밤이니까 밤 10시니까 그건 아닐 테고 18일
뭐 19일 아침, 점심, 저녁 나 약속 누구 하고 있다 다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다면. 네, 오픈을 충분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오늘 그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인가 양승동 사장이 출석하기로 돼 있던 거를 갑자기 거부를 해버렸죠. 그렇습니다. 당당하다면 왜 안 나갑니까? 표면상 방송법 관련한 것만 나간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앞에 예.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 아닙니까? 국회에 그렇죠. 나가서. 그렇죠. 그거를 거부를 했다. 그 노조 KBS 노조에서 윤도한 수석 뭐 고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방위를 이렇게 참석한 결과 네네.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밝혀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이 안 된다면 검찰 수사에 맡겨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날 수 밝혀져야 있도록 된다. 예, 그 말이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승동 사장도 어떻게 뭐 고발을 검토하는 겁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양승동 예. 사장 고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 네. 공동 정범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방송법에 보면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도 이렇게 거쳤는데 윤도한 수석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분들 이 만약에 호응을 했다면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거지만 없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공범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고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 문제 발언을 한 최규성 노천 사장이 쓰던 사무실을 노영민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썼다. 그 다음 사무실을 썼다라는 그 대목도 입증하라. 사측이 제작진에 입증하라라고 하는데 그거를 등기부 등본을 떼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도 기자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실 팩트는 제작진이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언론이 수백 건을 보도했다는데 그거를 다시 입증하라라는 게 그건 우리 언론 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입증하라. 그거는 하여튼 이 통상적이지 않은 뭔가가 지금 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떼가지고 입증하라라고 한다는 거는 언론사에서 그런 경우가 없죠. 기자한테 그 사실이냐 아니냐를 하는데 야 등기부 등본 떼와 기사 써왔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예. 좀 한 말씀 드리면요. 태양광 복마전 관련한 2편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용상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편 준비됐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국민들이 그런 이제 의혹을 가지고 또 회사가 또 그런 의혹이 갔다면 이 편에서 해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해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해야지 이걸 갖다가 제작진을 잡아두고 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거는 그 상태 자체도 외압이 아닐까. 예.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 떼오라고 한 것도 KBS 수뇌부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청와대가 됐든 외부에서 작전회의를 한 결과 야, 그 등기부 등본 떼오라 그래라. 이래서 나온 이야기 아닌가. 이건 언론사 간부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예가 없습니다. 어떻게 등기부 등본을 떼오라 그럽니까? 자기 기자가 가서 취재하고 직접 확인했다 그러고 다른 언론도 똑같이 보도한 걸 가지고 등기부 등본 떼어서 확인하라.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측면들 검토는 나중에 우리 백승재 변호사께서 해주시고 오늘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께서는 이 바로 태양광 발전의 전문가이십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태양광 사업 발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좀 필요한 측면과 또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균형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근의 논란에 대한 간략한 소회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2발제 이준신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양광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주제로 현재 이제 태양광 세계 시장 또 국내 마켓 시츄에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게 이제 서로 쌍방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팩트 체크를 해드린다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 관심사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소재 부분, 실리콘하고 인곳, 웨이퍼 이런 것들로 돼 있고 그런 소재를 사용을 해서 태양 전지 셀을 만들게 되고 그 셀이 마치 우리 배터리 같이 똑같습니다. 그 셀을 직렬로 이 배터리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이제 전압이 올라가고 더 큰 전력을 내듯이 이렇게 직렬 연결을 36장, 52장, 72장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50W, 400W 또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거는 270W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 모듈 있는 것을 이제 또 여러 패널처럼 어레이로 넓은 면적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직류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전력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그 직류를 교리로 바꾸는 그런 이제 그 전력 변환 장치를 이용을 해서 계통에 또 이제 연계하게 됩니다. 기존 전력이 있는 대로.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은 기존에 쓰던 전력에다가 배터리가 없이 그냥 그 전력 변환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물려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이 증가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2, 3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 인력 구조는 그 끝단에 있는 그 보급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급 그 관련된 소규모 업자들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단에 있는데 그 모듈까지 나오는 데가 약 5천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약 2010년에 와트당 2불 정도 됐습니다. 와트당 그 태양광 발전 단가가 2불 정도 되는데 지금 2019년 현재 약 0.18불 18센트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10분의 1 이하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 발전 단가 부분으로 봐서 급격하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발전 효율은 약 한 17%대에 있는 데서부터 21% 약 100W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21W 정도는 그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 발전 효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국가에서는 이제 30% 이상 가는 그런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는 상용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걸 목표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이제 10년 전만 해도 삼성에서 약 한 30메가와트 생산을 하면 세계 3등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30메가가 아니고 3,000메가를 해도 3기가 정도를 해도 세계 지금 탑 10에 들 수가 없는 형태로 규모의 발전이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00만 킬로,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만 대략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약 1기가와트 이렇게 정도 봅니다. 그런데 현재 2019년 현재 500기가와트, 즉 원자력 발전소 500개에 해당하는 그 누적 발전 설치 용량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늘 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20에서 30% 정도는 본다고 해도 약 한 25기, 3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발전량으로 본다고, 설치 용량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약 한 500기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적 설치량으로 봤을 때도
그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약 150기 정도에 해당하는 150기가 정도.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독일 이런 순으로 원래 태양광은 유럽에서 훨씬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국가, 이탈리아 이런 형태들에서 먼저 선행해서 발전을 해왔었는데 한 4, 5년 전서부터는 완전 시장이 역전돼서 중국의 시장이 더 커지는 형태로 돼 있고 지금은 경제 규모에 있는 형태들대로 딱 그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약 3등 정도로 3위 정도, 4위 정도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장 일반적인 형태를 좀 말씀해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 그 모듈 태양전지 가격 있는 것들도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2017년 이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거의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7등, 8등. 그런데 사실은 탈원전을 표방하면서 신재생을 굉장히 보급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2018년 이렇게 되면서 8위 이 정도 있던 게 2019년 형태에서 예측되는 거는 지금 한 15위 정도. 오히려 지금 뭔가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 대안의 에너지로서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위쪽으로 오히려 7위였다 그러면 뭐 이게 5위, 2위, 3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에 반대로 지금 올해에는 15위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쟁력을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과학적인 측면 또 통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20년 가도 결국 탑10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형태로 예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3위, 15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 우리가 태양광 발전에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이제 발전 단가를 계산하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이미 화력 발전에 근접한 형태로 보고를 하고 있고 국가별 또 태양의 에너지가 얼마나 자원이 많으냐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는 좀 국내는 그 레벨라이즈 코스트 측면에서도 보면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좀 비싸게 팔리고 있고 다른 데는 약 석탄 가격에 비슷한 형태인데 약 와트당 약 60센트에 근접한 형태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50센트, 40센트가 안 되는 그 석탄 발전보다도 더 좋다. 중동이라든지 미들리스트 이런 데 쪽에는 더 그 LCOE가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본이 이 원자력 발전 50기 6조 이상의 그 시장 마켓을 완전히 거기는 중지했습니다. 그럴 때만 탈원전이라고 쓸 수 있는 형태. 우리는 중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에도 올 현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2기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또 2030년까지도 2028년 가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또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탈원전도 아닌데 탈원전을 표방을 해가지고 태양광이 마치 이게 태양광이 그 원전 부분에 있는 거를 다 커버해서 발전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 경쟁력을 갖는 데에 노력하기보다는
그 맨 그 사업의 아랫단에 있는 중소기업이죠. 인원도 5명, 6명 이하의 기업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지금은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력 고용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와트당 단가가 지금 현재 비싸고 그 비싼 이유에는 그런 소기업들이 행정 처리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 소기업들이 또 다시 그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와트당 단가가 더 상승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런 우리 현재 국내의 단가가 결코 국제 단가에 비해서 낮은 형태로 돼 있지 않다. 방송에 나온 것들도 지금 굉장히 고가의 100kW 하는데 2억 5천 하면 이게 굉장히 비싼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 얘기고 현재는 1억 8천 이하에도 지금 중국 거가 들어오면 그거보다도 더 낮은 형태로 지금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의 좀 시스템화되고 우리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제품들이 저가화하는 부분 또 표준화하는 부분에 좀 더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신재생 부분에서 태양광 분야가 외국도 보면은 약 그 한 46% 정도 보급을 하고 있고 풍력이 약 24% 정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가 이제 다른 원들 바이오매스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그 식물들 이렇게 해서 등유라든지 이런 석유화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한 13.14% 정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브라질, 미국 이런 데들의 자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들은 다 사소한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RE3020이라고 그래서 2030년까지 이런 재생에너지로 약 그 2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비중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302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목표를 보게 되면 태양광 목표가 약 50%를 넘는 형태로 돼 있고 35기가 정도 원자력 발전소 35기 정도의 용량을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 35기 용량이 우리가 5년, 6년 이렇게 뒤에 하는 걸로 돼 있고 심지어는 10몇 년 뒤에 2030년 되게 되면 11년, 12년 뒤에 얘기인데 현재의 태양광 시장은 35기가가 아니고 135기가 정도를 올해 생산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약 그 보급을 한다는 거가 매년 보급을 한다는 거가 세계 시장의 1%, 2% 정도를 우리 국내 마켓이 보급을 하는 형태이고 대기업이 결코 지금 국내 보급하는 시장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이고 다 수출해서 그 외국에 나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자금들을 해서 회사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이지. 그러면 국내 보급된 물량은 결국은 누가 지금 주로 가져가고 있느냐? 그런 소기업들.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이런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입이 되게 되고 전문가 집단이 아닌 분들도 쉽게 진입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성숙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시스템도 안정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동조합 그 시민 운동을 했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다량의 물건들을 확보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이라든지 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대용량의 1호사 정도에 물리려고 그러면 40메가 이상의 발전소들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소도 40메가 이상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개통에 연계하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2년, 3년 이상 기다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개통 우리 이제
연결을 해서 물려야지만 이 태양광 발전이 실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발전소들을 지어놓고도 기다리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지금 시민단체 운동하셨던 분들 또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거든요. 격렬하게 한전이라든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최소 10메가 이상 또 40메가급의 대형 발전소를 짓는 데는 규칙적으로 좀 규제적으로 좀 가능하도록 좀 풀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의 목표로 봤을 때는 원자력 발전소 2030년까지 35기가 정도 보급하는 형태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결코 태양광 시장에서 큰 포션은 아니고 세계 시장 지금 현재 용량으로 봤을 때는 1% 2% 정도 매년 그 점유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 보급 시장을 보고 사업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사업 이렇게 보급을 해가면서 국내 제품, 국내 모듈 이것이 보급되는 걸 연도별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년 이런 때에 보통 82.9% 거의 90% 육박하게 국산화 그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자꾸 보급이 늘어나고 이제 싼 가격으로 있는 거 아까 이제 일부 중국 제품을 쓰면 더 가격이 한 20, 30% 더 내려가게 된다라는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는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수출 금액에 대해서 또 돈을 지원을 합니다. 현금 지원을. 그다음에 공장을 지을 때에 고용을 하게 되면은 무상으로 또 그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설비 지원에 대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한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도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 지금 시점에 있는 데는 40% 국내 태양광 그 보급되는 거에 약 40%가 거의 90% 육박하던 데서 한 30% 정도의 중국산 모듈이 들어오고 있는 우리 태양광 시스템의 모듈 가격이 50%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소재들 부품들 발전하는 것들이 중국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고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 대기업사에서 이제 중국의 제이사라든지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중국 제품들을 실제 또 들여와서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이런 보급 또 정부의 정책이 보급을 하더라도 국내의 제품 경쟁력 국산품들의 수출 경쟁력이 나올 수 있도록 연계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보급을 해가는 것에 이제 중국산들이 점점 늘어나서 50%만 넘어가면 앞으로 10%만 더 넘어가게 되면 국내 그 어떤 사업이든 50% 넘으면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지금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그 이제 에너지 정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개혁을 보게 되면 저희들 그 원자력 발전은 점점 줄이고 석탄과 이제 가스 발전은 조금 느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재생이 좀 원자력 발전소 줄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조금 더 늘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2030년 가도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 내외, 실발전은 훨씬 이제 기저부하로 작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날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도 2030년과도 38기 정도가 되는 형태로 돼 있고 신재생 발전은 약 58기가 정도로 2030년 정도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발전이 설비 용량은 58기가지만 실발전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약 9기가 정도, 8기가에서 9기가 정도.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2030년까지 열심히 보급해도 8기분 정도, 풍력이 한 30-40%, 태양광이 약 50% 조금 넘는 형태로 보급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실발전 용량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규모로 여러 이제 2만, 3만 이런 소규모 이제 태양광 사업자들이 늘어다 보니까 민원이 많게 되고 끊이지 않는 그런 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는 이미 이제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에너지원 측에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수소 에너지 쪽으로 수소 에너지를 안 들여다보는 정부 부처가 없을 정도로 수소 에너지로 이동을 해가고 있고 자동차라든지 또 발전 분야라든지 이런 데들도 또 연료 부분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태양광에서 정책적으로 정밀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보급을 해보겠다 하는 게 이제 도심형 태양광 발전이 그 중에 35기가 중에서 약 7기가까지 약 퍼센티지로 봐서는 상당히 그래도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지를 도심형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시민 반대 또 빛 반사가 심하다, 전자기파가 나온다, 또 그 도심형에 하려고 그러면은 그 건축 허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 인허가 부분 세계적으로 우리 인허가 비용이 가장 비싼 데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양한 규제로 지금 현재 태양광 사업체는 고통을 받고 있고요. 얼마나 이제 규제들이 심해지고 많아지는지 이 태양광 기존에 해오고 있던 태양광 사업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이전 정부에서 차라리 좋았다. 원자력 발전을 표방하면서 신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덜 있고 심하지 않아서 지금은 외국 중국에서 들어오는 형태도 힘든데 거기다가 규제까지 또 심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업체들이 이 다양한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제 방송 중에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 가장 이제 했던 거가 수상용 태양광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소속으로 돼 있는 그러나 국내는 현황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상 태양광은 원래는 국토부 소속이었습니다. 국토부 소속이었을 때는 그전 정부에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는 개발을 해보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어디로 그 수자원공사가 배속이 되냐 하면 그 모든 수자원공사들은 대부분의 이제 물 자원 있는 것들이라든지 저수를 해 있다든지 용량이 있는 것들은 수자원공사에 속한데 농림부의 소속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환경부 소속으로 들어가요. 환경부는 규제를 주로 하는 형태의 법이고 물고기가 죽는다. 물고기 보호해야 된다. 중금속이 또 용출이 밀폐돼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도 하지 않은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서 자체가 어떤 국토부는 그래도 어디 보급을 해보고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상 태양광은 현재 완전히 멈춰가지고 있는 형태이지 방송에 나온 것처럼 이걸 전 그 면적을 다 깔아서 수상 태양광을 급격하게 보고할 것처럼 그건 사실이 아닌 형태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보류를 상당히 하고 있고 이것도 심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 개발은 지금은 다 민물에 대한 그 바닷물이 아닌 소금물이 없는 데입니다만 개발은 이제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바다 위에
그 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을 한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바다를 활용하는 형태의 태양광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보급의 목표로 두고 있었던 거는 영농형입니다. 농지들 있는 데에다가 이 농지들 있는 데는 모듈도 사실 다 기존의 모듈들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듈 자체가 그 폭이 얇고 또 길게 태풍에도 견디고 또 저가로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듈도 국내에 완전 개발이 끝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겠다 하면 국산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 이제 농림부 쪽에 이제 공사 사장님도 와서 오셔가지고 이런 뭐 7조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서너 달도 안 돼서 형님 문제로 결국은 계획 수립 중에 있다가 나가버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영농형도 지금 전격적으로 보급된 게 하나도 없는 형태이고 또 인허가도 어렵습니다. 산림도 기존에는 뭐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마무리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지방 공사 그런 것들도 15도 이하로 딱 법으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제안을 해 있고 농민들은 또 자본이 없고 이래서 반대가 아주 심한 형태로 돼 있어서 그 농어촌 공사 대부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개통에 연계하는 것들도 특히 전라도 쪽은 적어도 2년 이상은 개통 연계에 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팩트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여러 4차 산업혁명의 그런 분산 전력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이 발전이 안 되는 때에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로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들도 자꾸 화제가 나고 그 원인 규명한다고 그러면서 일부 발표는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모든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그래서 추가로 발전소 짓는 것도 못 짓게 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지금은 모든 게 대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특히 또 이제 보험 문제까지 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 4차 산업 혁명에 들어가는데 아직은 기술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정부 들어서 탈원전하면서 신재생 태양광 보급을 아주 뭐 급격하게 뭐 벼락과 같이 이렇게 그 큰 사업으로 키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은 규제는 증가하고 이제 또 급격하게 보급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못 따라가서 안전도 문제 때문에 이런 ESS는 이제 보급이 중지돼 가지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그 자가 도시명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다 내놓은 데다가 우리가 아주 소규모 1기가 이하 정도를 2030년도까지 보급을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한 7, 8기가를 이제 지붕이라든지 주택 위에 있는데 그다음에가 이제 농어촌들에 있는 데다가 한 10기가 대규모 이제 플랜트 그래서 대규모 플랜트 하는 데들에 꼭 좀 이제 좀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중소기업까지 그런 포함해가지고 가대라든지 또 설치 공사 이런 데들을 대기업이 중소기업까지 끌고서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해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도 한전이라든지 대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돼 있었다 하는 거고요. 에너지를 이렇게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이런 에너지 믹스라고 사실은 우리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탈원전보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고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서로 잘 조합하고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하나도 위너가 없습니다. 사실은 석탄도 조금 있어야 되고 석탄이 들어와서 그 에너지의 50%를 점유하는데 60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 60년이 걸리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연도가 나온 게 이제 그 뒤에 이제 1800년도 이런 때서부터 뭐 석탄들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6, 70년대 더 뒤에 이제 석유가 나오게 되고 석유가 40%를 점유하는데 60년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석탄이 50%를 점유하는데 60년이 걸렸고 또 그 뒤에 60년이 흘러서 40%밖에 석유가 다 모든 에너지처럼 생각이 되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전자제품처럼 1년, 2년에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발전소를 하나 지어놓으면 30년이 갑니다. 에너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패턴을.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가스입니다. 이제 1950년대 이런 때쯤에 이제 가스들이 주로 에너지로 확대를 해 가게 되고 2010년도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제 발족이 되는데 30년간에 5%도 아직 조금 넘을까 말까 한 세계 수준으로 봐서 그래서 60년 가도 약 20% 점유할까 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21세기 첫 100년이 다 지나가서 2050년 이상이 지나야만 신재생 에너지 할 수 뭐 주요 에너지원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에너지 믹스를 잘 해야 하고 원자력도 어떤 포션을 유지를 해야 하는 거지 그걸 급격하게 아니면 일본처럼 완전히 사고 안전 때문에 완전히 육전은 포기한다 해서 완전히 올스탑 해야만 그것이 탈원전이지 지금은 탈원전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탈원전이라는 용어도 중지하기를 원하고 저는 KBS 방송 보시면서 네. 소회로 좀 결론 삼아서 네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에너지 변화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좀 부탁 말씀드렸고요. KBS 보도 시사기획창 태양광사업 복마전 보면서 그 이제 요점이 되는 거가 사실은 저수지를 10%로 제한하고 있는 패널 설치 규정을 뭐 이걸 지금 30%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대통령이 약 60% 한 대 보고 큰 박수를 쳤다고 해서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100% 다 덮어버려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아주 자극적으로 이제 우리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이것을 이제 청와대가 문제시 삼아서 지적을 하게 되고 수정을 하게 되고 서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현 지금 VIP께서는 태양광 발전도 보고 현장 시찰하면서도 비 오면 어떻게 하느냐,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발전하느냐, 또 전기차를 보고서도 가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조금 줄여주십시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다. 팩트만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정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일본도 아베 수상 관저 앞에 5년 동안 내내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그거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그 강제로 불법으로 점유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그래도 그걸 용인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요즘처럼 SNS가 이렇게 발달돼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해라 말아라 직접적으로 이러는 것은 좀 힘을 너무 세게 남용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방송에도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나가게 될 때는 좀 대안을 저희와 같은 전문가나 아니면 좀 더 일한 사람들하고 한번 감수를 통해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면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좀 모아보는 서로가 지금은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쌍방이.
그런데 조금은 대안 제시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오늘 거기까지 말씀해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발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좀 대안 제시나 뭐 이런 부분들의 아쉬움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권력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이런 뭐 말씀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 복마전 KBS 프로그램 원래 2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지금 뭐 이준신 교수님 그 내용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하면 예. 좋겠는데 지금 벌써 뭐 이게 정치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다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이 지금 이준신 교수께서는 태양광 사업의 순수한 사업적인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이 정치권이 또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는 바람에 이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최근에 우리가 이 지금 일본으로부터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당히 그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지금 그런 비판 아닙니까? 이 국정 실패를 좀 어떻게 피해 보려고 반일 감정을 이용하다가 일본이 그래 하고 지금 보복 들어오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렇게 어떤 정파성, 정치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태양광 사업도 그렇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에너지 믹스, 우리 신재생을 앞으로 좀 발전시키자 이렇게 순수하게 가야 되는 거를 탈원전이라는 아주 정치적인 정파성 짙은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하다 보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이 원전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원전 태양광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분야지만 이미 세계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는 원전 그리고 세계 시장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죽여놓는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 정권이 무슨 뭐 바다 이야기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했다. 요번에 이 태양광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특정 정권 정치 세력이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좀 한번 선점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런 결국은 사업 자체도 지금 다 중단해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시민단체 협동조합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 시민단체 협동조합도 어떻게 보면 전부 특정 정권하고 관련된 곳 아닌가. 거기가 선점하려고 드니까 이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행정부나 관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금 이 제한을 가야 되는 제한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닌가. 결국 이 지금 국정 실패의 문제, 이 정치 정파성의 문제 때문에 이 태양광 사업도 결국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만은 뭐 저 이준신 교수님 제가 좀 정치적인 측면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예. 그 점에서는 좀 혹시 저 인정도 하시면서 또는 또 아는 측면도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정치적으로 가는 것 시민단체들 분도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전임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우리가 누가 와서 사업을 해도 국제 기술 경쟁력과 앞으로 영속 가능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은 이 정권이 마무리됐다든지 다음 정권이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되면 바로 이게 거꾸로 나한테 공격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들에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사업 추진 이것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될 사업을 지금 KBS 프로그램이 지적한 대로 복마전식으로 접근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는 것이고. 자, 오늘 이 토론하면서 이제 38분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발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권의 언론 외압의 문제,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이게 대단히 이제 마지막 결론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승재 변호사,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십니다. 좀 지적을 해주시고 한 30분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종합토론 조금 하시는 걸로 하시고 네. 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번 그 시사기획 창의에서 본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것이 경제적 승수성 있는 측면에서 진행이 돼야 될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의도로 인해서 매우 오염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점 자체가 사실은 언론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청와대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사례가 그거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좌파 언론 단체에 있습니다.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발간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 장악 100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좁은 의미의 언론 장악과 넓은 의미의 언론 장악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낙하산 사장 투하 등 언론사의 경영 편성 책임자들을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그런 기타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 그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는 거, 그런 일체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처벌하거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언론 제도를 개편하거나 하는 행위 모두가 다 이게 그 언론 장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윤도한 청와대 그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해서 그 복마전 부분을 고발한 KBS 시사기획 창 방송에 대해서 KBS 측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정 조치랑 그다음에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 방송을 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S 측은 예정됐던 재방송 결방이라든지 취재진의 반박 입장문 발표 이런 것들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작년에 그 2017년도에 그 KBS 전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세월호 보도를 좀 지연시켜달라.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해경 관련한 비판 기사를, 비판 보도를 좀 한 열흘 정도 지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었는 걸 이유로 인해서 기소가 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제 수석비서관이셨던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해서 작년 그 12월에 법원에서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죄를 정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분처럼 실제로 이제 전화를 걸었지만 어떠한 사실상 그 보도가 중단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연기가 됐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이게 그 방송법상에 의해서 유죄로 판단되고 결국은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것도 결국은 이제 청와대 언론 장악 장악 사건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언론 장악사 그 사건을 사례를 한번 보고요. 실제 요번 케이스 윤도한 그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의 이런 그 KBS에서 그 접촉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청와대가 그 언론 장악한 사례를 보면은 그 2017년도 9월 달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작성된 그 방송 장악 계획 문건이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론접해 청산 문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9월 8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직접 개입을 하면 좀 힘들겠다. 그래서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제 학자, 그리고 이 언론 노조들을 동원을 해서 그 임기가 남은 이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사장,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퇴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방송을 장악한 이후에 그 장악한 방송을 통해서 이 언론조폐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그대로 기재된 것처럼 MBC 대주주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고용주 이사님을 해임한 가정이라든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하고 해임 처리하거나 KBS 강규영 이사 해임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그 여러 가지 형사고발, 그다음에 노조에 강압된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치고 거칠게 언론을 장악하는 행위 아니었냐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2018년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 기자 배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론 통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정치권, 법조계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언론계에서도 법조계도 그렇고 이거는 헌법상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논란 과정에서 그 해당 기사를 쓴 그 블룸버그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주 맹렬히 인신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서 외신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논란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도 그 부분에서 항의 성명 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시아 아메리칸 기자협회에서도 뭐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 언론과 방송 장악 통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론도 통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2018년 4월 1일 날 만우절 날 그 신 전대엽 수석 대학생들이 문재인 정권을 풍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붙이니까 그 소속 대학생들을 이게 누군지 그 신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중범죄자인 것도 아닐 텐데 그 학내에 진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지문 채취라고 CCTV를 확인하고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대자보를 누가 붙였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원도에서 그걸 발생한 그 사건을 그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강원도에서 차 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아무런 영장도 없이 침입해서 조사받으러 가자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이슈였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과거 정말 어지 그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었던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어떤 항의 성명뿐만 아니라 아예 그 항의 서한을 그 경찰청장에게 접수까지 시켰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터넷 검열 시위를 불러일으켰었던 그 HTTP 차단 이슈, 이것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됐었고요. 또한 그 문재인 또 그다음에 2017년 2월 23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난 일주일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성 산불 관련해서 지난 4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행적, 그렇게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는데 5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디 계셨는지 행적을 좀 밝혀달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요구와 그 유튜버들 그다음에 언론인들의 그 지적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셨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셔서 제가 그 사건을 지금 피고인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그 후보 시절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으며 형사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지난 2017년도 청와대 입성할 당시에도 본인은 그와 관련해서는 본인 일정을 공개하겠다라고 하셨었던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서 사실상 고발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표현이나 알 권리를 아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언론 장악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좀 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아시겠습니다만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이 국민주권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걸 알아야 그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안을 숙지하고 토론하기 위한 모든 정보가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보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언론 탄압이나 이런 것이 내외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이런 어떤 보도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있는 분들로부터 외적인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그러한 실질적으로 뭐 보도국이라든지 편성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언론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압력과 갈등으로부터 취재 보도 제작하는 동안에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보도되지 않도록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압력으로부터.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 방송법이 제4조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법 제4조 1항과 2항은 언론이 이러한 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한 그 하급심 판례가 지난달 2018년도 12월 달에 나왔는데 그 판례에서도 그 판결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내 외적인 어떤 압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방송법 4조 3항이 인사권을 가진 경영자의 편성권 침해를 방지하고 내적 자유를 보장을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사항에서도 내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편성 규약을 제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위반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그 윤두한 청와대 수석이 말했었던 시사기획 창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아픈 부분일 수도 있는 그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복마전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까지 요구한 부분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KBS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재방송 결방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제작진의 반박 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날 방송된 그 시사기획 그 창에서 18일입니다. 18일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작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 전 사장이 당초 환경을 고려한 면적이 10% 이하였지만 대통령이 좋아했다라는 전원의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소개를 한 거 부분에 대해서 윤두한 청와대 수석이 이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했냐면 6월 21일입니다. 3일 지나서입니다. 6월 21일 날 그 브리핑을 하면서요. KBS에 뭐라고 했냐면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지만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즉각이라고 하는 거는 18일이고요. 정확하게 3일이 지난 21일 날 이런 청와대 브리핑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KBS에서 나오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허성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일 날 보도본부장이 시사 제작국장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방송을 결방을 했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그렇다면은 논리적으로 본인의 말대로 본인의 말씀대로 19일, 18일 날 어떤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KBS 측 누군가와 상의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보도본부장한테 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도본부장한테 직접 전화 통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보도본부장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시사제작국장에게 실무자도 아니고 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사제작국장을 불러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방 불방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윤두한 청와대 수석이 본인이 스스로 KBS의 누군가에게 전화든 어떤 연결 수단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두한 청와대 수석은요,
청와대 비서실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국정 홍보, 홍보기획, 대변인, 그다음에 해외 언론, 그 춘추관 디지털 소통센터 등 언론과 관련된 모든 그 청와대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윤두한 그 청와대 수석의 지위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시정조치 요구 자체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KBS에게 은밀히 압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임자인 그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1심 판결문에서 뭐라고 그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 이게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다. 그렇게 그 정도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구체적인 요구인 것이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제4조가 4조 2항에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5조에서 이와 관련해서 규제나 간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으로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이 어떠한 구성 요건이고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어떠한 구성 요건인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그 방송법 요 규정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적용하는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그 이정현 그 전 수석에 대한 이 형사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이정현 홍보수석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보도국장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취지의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소리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구체적인 요구다. 따라서 비록 방송 편성의 결과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입 의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항의 의미를 살폈을 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형사처벌 유죄 인정을 했고요. 또한 그 덧붙이신 게 그 판결문에서 덧붙인 게 정말로 오보를 정정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을 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판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윤두한 청와대 수석이 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난맥상을 고발한 이번 그 방송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해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한 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것처럼 18일 날 이런 그 보도가 그 방송이 나간 18일 날 혹은 아니면 19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때쯤 해서 분명히 KBS의 누군가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방송법 제105조 1항에 따른 형사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사과 방송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송법 제가 봤을 때는 방송법 이 그 4조 2항 결국은 형사처벌 규정인 105조 1호를 위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방송 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사과방송 명령이 위헌이라고 하고 있는데 윤두한 청와대 수석이 사과방송을 요구한 게 사실상 이 그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윤두한 그 청와대 수석은 이거 행정기관이 사과방송을 명령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요구한 것이다. 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반박을 제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도에 우리가 이정현 그 당시 전 수석과 관련 케이스처럼 어떤 녹취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의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 이전에 있어서의 언론사의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단순히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등의 정정 보도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사과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사과. 그리고 또 이미 청와대랑 여당을 통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시민단체나 언론노조를 통해서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가지고 임기 만료 전인 사장과 임직원도 다 내보내고 교체한 사실이 있었고요. 그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보다도 더 큰 권력기관이 청와대입니다. 당연히. 청와대의 국정홍보 책임자가 강도 높게 만약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의 명령 이상의 더 큰 압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결국 시사기획 창에서 재방송 결방이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방송편성규약 제4조 2항뿐만 아니라 제6조의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다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KBS 방송편성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노사가 합의해서 이 방송의 이 공익성, 공정성, 그 다음에 자율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이 6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호받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가 취재 제작자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된다라고 한다면 그 경위를 청문하고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취재 및 제작 실무자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절차 없이 그 시사기획창의 재방송이 결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결국 KBS 누군가가 공모를 해서 결국은 그 방송법 내지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규제나 간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직권남용죄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법 왜 그러냐면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법정을 갖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속해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불법적으로 행사가 되어서 정당한 권한 행사 이외의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결국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목적이나 상황 봤을 때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상당한 것인지 이것이 그 법령상 허용되고 있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이거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그 권리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KBS 측에 전화를 걸어서 시정 조치랑 정정과도 사과 방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사기획창 KBS에서는 예정된 재방송도 결방했고 제작진에게 반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도한 청와대 수석이 압력으로 인해서 공영방송 KBS가 의무 없이 재방송을 결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KBS의 여러 가지 규약과 규정에 위반해서 그 방송 편성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법 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적인 대응 조치는 이런 시사기획 창 보도에 개입한 윤도한 청와대 수석과 실제로 재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책임이 있는 편성국장 혹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양승동 KBS 사장을 다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봐서 방송법 제4조 2항 위험한 죄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언론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 이미 적절한 대응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미 2017년도 9월 달경에 이제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내부 문건에 따라서 제시된 각본과 똑같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 청문 절차가 다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향된 정책 논리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위도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랑 고용노동부 감사운동을 통해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에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노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이제 그 물리적인 그 폭력 행사,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 촬영이나 녹음 등을 해서 언론 장악에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산발제 이 청와대의 언론 장악의 법적 문제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는가 이런 대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제 세 분 패널께서 좀 더 이 못다한 말씀 또는 뭐 상호간에 질문하실 말씀들을 좀 세 분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백승재 변호사 발제에 들으면서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이전 정권에서 했던 전화 행위 그 행위보다도 지금 현 정권의 윤두한 수석이 한 행위가 훨씬 그 위법성이 강하다.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정현 수석은 사실 또 국회에서까지 녹취록까지 다 그냥 국민한테 공개되고 있지만 거기 보면 사실 사정조가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봐달라. 뭐 이제 이런 사정조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견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로 본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고 그래서 실형이 선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거보다도 더한 건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방송이 결방이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진이 의견 입장문을 발표하려는 거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네. 구체적인 상황까지 들어왔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사과 방송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의 방송과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아주 이것도 중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 큰 행위인데 본인이 윤두한 수석 본인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서 KBS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절차라든지 대상을 지금까지도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발을 통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뭐 지금 여러 가지 KBS나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KBS 또 다른 고위층을 통해서 한 것 아니냐 뭐 또 뭐 어떻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반드시 규명이 될 대목이다.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아까 말씀하신 언론 적폐 청산 문건 이걸 보면 노조를 동원한다든지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교묘하게 다 갈아치우자. 제3자를 통해서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사악하고 위선적이고 더 위압적이고 더 전체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나쁜 겁니다. 놀랍다는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백승재 변호사가 이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민언연이라고 하는 시민 언론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 현 정권을 어떤 바치는 핵심 세력이기도 하고 동업자이기도 한데 여기가 자기들이 그전 정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좁은 의미의 언론 장악은 낙하산 시장 투하 같은 이런 거 인적 장악 행위고 넓은 의미의 언론 장악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도록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이 장악을 하고 하는 이런 일체 행위라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건 안 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집권하고 난 뒤에는 더 지금 나쁘게 악용을 하는 이런 어떤 위선적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지적들을 백승재 변호사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발제해 주신 허성권 부위원장님, 이준신 교수님 돌아가면서 또 좀 마무리 겸 추가적인 좀 말씀들 한 말씀씩 한 2, 3분씩 2, 3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말씀들 좀 더 해주시죠. 예, 현재 KBS의 사측은 외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 의혹을 만약에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또 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 보도위원회 공방위를 열면서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사측이 설명하기로는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려면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명목인데요.
제가 이제 옆에서 본 제작진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압이라는 게 이제 뭐 청와대발, 뭐 사측발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작진이 그로 인해서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식이든지. 그러면 다음에 2편도 그렇고 또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압력을 넣어버리면 앞으로 어떤 자유로운 취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속상하다는 거죠. 네. KBS의 수신료의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제 좀 제가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 건 검찰 수사가 만약에 진행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과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파헤쳐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질문 그런 것좀 받으셨으니까 질문드리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들이 이제 검찰 고발을 제가 행동하는 자유시민에 있으면서도 수차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우리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사고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정말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로 이것이 균형 잡히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로 그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서 그다음에 마치 그 진영 논리처럼 자기들과 친하거나 자기 편 그 이념적 편향성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즉시 심지어는 구속까지 시키는 일들을 아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건도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합니다만 이 형사고발 사건이 결국 제대로 정말 조사가 될 것인지 이거야말로 정말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정현 우리 청와대 수석처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좀 굉장히 큰 의심이고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언론이라든지 여러 그 시민단체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양심을 찾아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해줘야 되겠다. 네. 그 말씀. 그리고 이진신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예. 저는 오늘 토론에 좀 기술적인 입장에서 나왔는데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공자님의 사상을 모토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자님이 옛날에 이런 다툼이 있고 언쟁이 있고 이럴 때면 누구보다도 내가 재판을 잘할 수 있다. 송사를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다. 송사가 있기 전 송사가 있지 않도록 네. 하는 거가 내가 바라는 바고 지향하는 바다. 송사가 있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우리는 서로 인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인한 거 인의해지신의 첫 번째 덕목인데요. 그 인한 것은 상대방을 측은하게 여기는 조금은 불쌍하게 여기는. 그럼 누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느냐? 조금 더 힘이 센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아버지라든지 좀 더 어떻게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측에서 상대를 좀 어여쁘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권력자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KBS 태양광 복마정 방송에 대한 이 청와대 외압과 태양광 사업의 진실은 미디어연대와 바른사회 공동주최 그리고 펜앤마이크 TV, 정규제 TV 후원의 유튜브 생방송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허성권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님, 백승재 변호사님 네, 세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